요게 근로소득 파트면 제가 필기 노트도 싹싹 훑죠. 왜? 실기하고 이론이 너무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니까 이론을 완전 탈탈 털어서 해드려야 되는데 사업소득은 실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론 관련된 것만 그래도 안 하면 너무 서운하니까 제대로 공부를 해놓는 거고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전산세무 2급 공부를 하시고 나면 이걸로 끝나면 너무 아쉬워요. 취업하실 때 전산세무 2급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전산세무 1급이나 솔직히 전산세무 1급은 바로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갑니다. 전산세무 1급을 하시려면 전산세무 2급 따시고요. 세무회계 2, 3급 뭐 하셨다 그러면 그냥 바로 넘어가시고 아니면 세무회계 2, 3급 따면서 동시에 우리 회계관리 라든가 재경관리사 꼭 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전산세무 2급하고 재경관리사 같이 하시는 건데 순차적으로 재경관리사 따고 전산세무 2급 하거나 전산세무 2급 하고 재경관리사 따거나 그러니까 동시에 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동시에 하기는 조금 힘들죠. 특히 직장 다니거나 학교 다니면서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보면서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두 개가 약간 전산세무 2급 공부하고 재경관리사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재경관리사하고 전산세무 2급 넘어오셔도 되는데 그러면 둘 다 서로 시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력서 쓸 때도 두 개가 다 있다 그럼 저는 전산세무 2급으로 실무 능력을 실기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재경관리사 시험 합격을 통해서 이론 기반이 더 튼튼하게 다져졌어요를 동시에 딱 제공을 해드리면 자격증 하나 있는 것과 두 개 있는 게 2배의 효과가 아니고 한 5배의 효과가 있어요. 진짜로 제가 저희 법인에서 직원을 뽑을 때 면접 볼 때 이력서를 보고 이 친구는 충분히 열심히 공부를 했고 준비가 돼 있구나. 지금 당장 우리 회사 프로그램은 좀 다르지만 실무에 투입되면 금세 업무 적응하겠구나. 요런 거를 판단할 때 자격증이 이론 2개 같이 있는 거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 자격증을 우리 이거 하시고 나서 재경관리사 넘어가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너무 좋은데 요거를 지금 왜 해드려요? 전산세무 2급 하려고 하죠. 근데 아예 안 봐놓으면 다른 거를 뭘 하시건 아니면 회사로 들어가셔서 실무를 하시건 간에 사업소득이 뭔지를 모르면 중요한 게 근로하고 기타를 몰라요. 사업, 근로, 기타 3개를 그룹핑을 해야 되거든요. 얘는 사업, 얘는 기타, 얘는 근로를 할 때 필요해서 해드리는 거니까 베이스를 충분히 이해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외우는 거는 시험 관련된 것만 외우시면 돼요. 저는 주로 시험 관련된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임 이런 건 지금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여기 사업소득 과세 방법. 원래 사업소득으로 그룹핑을 정확하게 했다라고 하면 그게 사업소득이 맞다라고 하면 과세를 할 건데 원래는 제가 옷가게 사장님이에요. 제가 오늘 100만 원어치 옷을 팔았어요. 나중에 공부하시면 사업소득에 대해서는요. 3% 원천징수를 하거든요. 사업소득의 3%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옷을 팔았는데 고객이 저한테 97만 원만 주면 3% 빼고 사장님이 돈 왜 3만 원 더 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맞잖아요. 원래 사업소득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돈이 매출액이죠. 그러면 그게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인데 고객이 원천징수해요? 원래 안 하는 게 맞아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를 왜 해요? 세금을 왜 떼어요? 고객이 내가 알아서 신고할게. 그래서 원래는 원천징수가 없어요. 하지만 원래는 원천징수 없는 게 맞아요. 그리고 5월 달에 납세자, 사업소득자 스스로 5월 달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5월 달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혹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는 의료보건용역과 이건 됐고 인적용역. 뭐죠? 자, 강의를 하는데 고용관계에 의해서 직원으로서 강의를 하고 월급을 받는다. 그런 근로소득이었고요. 고용관계가 없다. 근데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으면 사업소득이었고 고용관계도 없고 일시후발적으로 강의를 하고 돈을 받으면 걔는 기타소득이었어요. 그 그룹핑에 따라서 만약에 사업소득인 강사료다. 그러면 걔는 원천징수를 합니다. 3%. 지급 총액이 수익금액이거든요. 받는 사람이
세해 전후로 받는 금액 총액, 세금을 떼기 전에 받았어야 될 금액 총액을 우리가 수익금액이라고 하고요. 수익금액, 지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떼기 전에 지급하는 금액 총액의 3%. 그럼 100만 원이다 그러면 강사료 100만 원 지급한다 그러면 3만 원 떼고 97만 원만 주는 거예요. 현업실무에서는 97만 원, 3%가 아니고 지방세까지 해서 3.3%인데 시험 문제에서 지방소득세 포함이라고 주면 아, 포함이구나라고 하시면 되지만 사실은 소득세 원천징수라고 물어봤을 때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언급을 안 했을 때는 걔는 뭐다? 3%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원천징수 하실 때 이거는 사업소득이랑 근로소득, 방금 지방소득세 파트는 다 똑같은 거라서 우리가 원천징수 파트 실기는 3개가 나오거든요. 근로소득자 급여자료 입력 메뉴가 나오고요. 사원 등록이랑 급여자료 입력 메뉴 같이 하실 거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라는 게 있고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하는 그러니까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을 하실 때 이게 전월 미완급세액을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33,000원이다 라고 주면 소득세가 3만 원, 지방세가 3,000원 이걸 구분을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소득세가 3만 원이면 지방소득세가 3,000원. 그래서 원래 실제로 회사 현업실무에서는 100만 원 기준으로 33,000원을 떼어요. 그래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상하다 3% 아닌데 3.3%인데 이러실까 봐. 우리 전 선생님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 자체가 현업 실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소득 3.3%는 3%와 지방세 0.3%가 합산이 된 거고요. 시험 문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소득세법은 3%예요. 되셨죠? 외국인 직업운동 선수는 20%인데 그거는 좀 지역적인 거고요. 자,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말씀해 보세요. 그럼 몇 퍼센트가 나와야 돼요? 3.3 아니에요? 3%. 근데 시험 문제에서 만에 하나, 이건 세무회계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세무회계 2급 이런 데서 나오는데 지방소득세 포함 이렇게 물어보면 3.3. 아무 말이 없으면 소득세는 3%다. 그거 조금 기억해 놓으시고 봉사료라고 하는 건 이름만 기억하세요. 봉사료는 5%. 납세조합 이런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처럼 사업소득자는 원래 연말정산을 안 하지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중에서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방문 판매원은 연말정산을 2월 달에 해요. 원래 연말정산은 근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사업도 있고 사업의 일부. 딱 업종 3개. 그래서 사업의 일부도 있고 공적연금 소득도 있고 종교인 소득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실기에 나오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자, 요거 할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된다? 내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언제 하세요? 2월 달에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업소득 중에서 사업자 중에서 누구? 보험모집인만 기억하시면 돼요. 뒤에 거는 너무 지엽적이라 내기 힘들고 보험모집인은 연말정산 한다 안 한다? 한다. 네, 물론 사실은 정말 디테일하게는 보험모집인 중에서 간편장부 대상자 이렇게 갈 건데 걔네들도 2월 달에 하고요. 우리가 원천징수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을 하는 거를 지급명세서라고 하는데요. 2월 말까지 했으면 다음 달 11일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돼요. 뭐를? 지급명세서를. 제출 안 하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 얼마인지 안 외워도 돼요. 괜찮습니다. 하라는 데까지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요 정도까지 하시면 사업소득 관련해서 여러분께 제가 필기노트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다 보여드렸고요. 자, 비과세소득 그러면 뭐 할까? 형광펜 칠하면서 보셔야죠. 자, 비과세소득 뭐 있어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 주차장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비과세가.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세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뭐다? 비과세다. 그런데 이게 너무 비싸면 안 돼요. 그래서 고가주택, 기준시가 됐고 12억 초과주택은 비과세 배제예요. 또 국외소재주택이에요? 비과세 배제예요. 국내에 있는 주택만 비과세를 해드려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농가 부업소득 제목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꾸 읽으시면 되지 여기는 읽고 나중에 문제 풀다가 나오면 다시 찾아보고 다시 그냥 그 문제만 외우시면 됩니다. 농가 부업소득 해서 농가 부업 규모의 축산과 그 밖의 소득은 얼마? 금액 기준 3천만 원이야. 아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 자 전통주 제조는 그냥 너무 지엽적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조림기간 얼마? 조림기간은 5년 이상 나무를 키운 기간이에요. 조림 저 장조림이 아니고 자 조림 죄송합니다. 너무 썰렁했나? 자 조림 기간 수풀림을 조성하는 기간 조림 기간
자, 얼마? 뭐에? 임지가 아니고, 여기 임지에, 자, 임지에, 뭘로 간다? 자,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는 뭐다? 자, 600만 원. 요것만 체크해 놓으세요. 이거 좀 정교하게 공부하는 건데, 막 다 외우려 하지 마세요. 외우는 건 근로소득 가서 근로소득 외우시고 지금 자꾸 읽으세요. 체크는 해 놓으시고. 됐고요. 자, 작물재배. 원래 여러분 곡식은 뭐라고 했죠? 곡식은 아예 제외예요. 왜냐하면 미열거니까. 근데 곡식을 제외한 작물재배에서 발생한 소득은 매출 10억 원 이하면 비과세예요. 되셨죠? 거기까지 보시고. 자, 어로. 이거 뭐예요? 어로워. 연근해업. 어업까지 하시고요. 다른 거 됐고. 연간 5천만 원. 근데 원형어업은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약간 저소득 어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원형어업 나갈 정도면 대기업이죠. 그렇죠? 하시고요. 자, 사업소득금액 계산구조에서 뭐가 나왔었어요? 총수익금액과 필요경비라는 용어가 나왔죠. 총수익금액은 번돈 총액, 필요경비는 쓴돈 총액. 총수익금액이 산입이 되면 세금이 늘어나고 필요경비가 증가하면 세금이 줄어들고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총수익금액이다 그러면 세금을 낸다는 뜻이에요. 뭘로? 사업소득으로. 그래서 총수익금액의 매출액이 사업소득금액이다. 그럼 회계에서 배우실 때 매출액에서 매출환입, 매출애누리, 매출할인은 차감됐죠? 그래서 매출환입, 매출애누리, 매출할인은 총수익금액에서 차감. 자, 그 다음에 받는 판매장려금은 뭐다? 총수익금액이고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필요경비다. 하시고요. 자, 사업과 관련된 자산 수주증익 채무면직. 자, 사업과 관련됐잖아요. 누가 공짜로 돈을 줬다 그러면 총수익금액 잡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간주임대료도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게 혹시 찾아보셔야 될 수가 있어가지고 되게 요약은 해놨는데 더 줄이기에는 조금 너무 사업소득이 이제 아예 맥락이 없어져요. 그래서 일단 내용으로는 페이지가 좀 되는데 제가 전산세부 2급에 나오는 것만 기존에 나왔던 것만 제가 해드린 거고 지금 기존에 나왔던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지 앞으로 얘가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거든요. 한 번 나올까 말까 인 문제 중에서도 그래도 나왔던 건 체크해드리는 거고 안 나왔던 문제들은 그리고 나오기 좀 힘든 것들은 그냥 일단 넘어가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총수익금액 항목에서 전체가 20개면 너무 지엽적인 거 빼고 한 10개라도 드려야 되잖아요. 거기 있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체크해드리는 것만 형광펜 칠해놓고 보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하기로 했어요? 가사용 재고자산 집에다 갖다 썼다. 그러면 자 거주자가 재고자산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사용인 타인에게 지급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소비한 때 시가를 총수익금액 산입하시고요. 원가는 필요경비 산입하죠. 그렇죠? 팔았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팔았다라고 간주하고 매출액 잡고 매출 원가를 잡는 그런 개념이고요. 자, 뭐다? 연예인 또는 직업운동선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다 말씀드렸죠?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용 유형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형 고정자산 처분을 했어요. 자, 처분이고요. 복식부기 의무자 일 때는 모든 사업자는 아니지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유형자산을 처분하면 총수익금액 산입하는 겁니다. 하시고 나머지는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가 조금 주의 대상이니까 읽어보시고 매출 할인 약정일인데 요거는 이제 문제 나오면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총수익금액 불산입 항목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보세요. 2월 된 소득이 뭐냐면 이미 과세가 끝났다. 그냥 그것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2월 된 소득은 이미 과세가 끝났으니까 추가로 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총수익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밑에 건 넘어가셔도 되는데 요거 보세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뭐죠? 부가가치세 공부하시면 제가 공급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를 공급하면 돈은 110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공급가액의 10%를 소비자로부터 걷어서 국가에 갖다 내는데 그거가 매출세액이죠. 제가 11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은 내 돈, 10만 원은 국가 돈. 근데 10만 원을 내 돈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부가가치세 매출세금, 부가가치세 매출을 하면서 공급을 하면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에 징수한 세금이에요. 세금은 언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할 때 낼 세금인데 그걸 내 거라고 하면 뭐다? 도둑이다. 세금 도둑이다. 부가가치세 매출세금 총수익금의 불산입 항목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외워놓으시고요. 나머지는 좀 넘어가셔도 돼요. 됐고
자, 국세 환급 가산금이 뭐냐면 세금을 냈다가 돌려받을 때 주는 이자입니다. 그래서 자, 국세 환급 가산금, 지방세 환급 가산금 잘못 냈을 때 국세 환급 가산금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냈다가 돌려받는 거. 세법상 환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일 때 부르는 이름이고요. 과호납금 환급금 이자는 제가 모르고 2번 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 실무 담당자인데 세금을 모르고 2번 내시는 우를 범하시면 안 돼요. 그런 담당자들이 있으면 세무 대리인들이 봤을 때 진짜 정신을 좀 맑은 정신으로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있어요, 실제로. 지급명세서 제출 안 하면 세무조사 나오거든요. 그 세무조사 사유예요. 법에 있어요. 근데 회사 담당자가 외감 대상 회사인데 원천 담당자가 지급명세서 제출 안 해가지고 아예 안 해서 그거 안 낸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너무 중요하거든요. 가산세도 가산세지만 지급명세서라는 거 제출 안 하면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에 수시선정 세무조사 아무 때나 쳐들어갈 수 있는 세무조사 사유로 규정이 돼 있어요. 너무 중요한데 원천징수 절차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누락시키는 직원을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봐요.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자격증 안 따신 분들이 그렇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 세금 관련된 업무가 좀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 무서워, 나 안 할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배운 대로 성실하게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중간중간에 꿀팁을 드리긴 할 건데 아무튼 국세 과호납 하는 회사들 상당히 많고 개인들도 과호납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한 번 낼 걸 2번 냈으면 국가가 도둑 아니에요. 돌려줘요. 돌려줄 때 이자 주거든요. 그래서 세금의 이자는 정말 코딱지만큼밖에 안 붙여주기 때문에 됐어, 너 가져. 이러고 세금을 안 내게 정책을 만들어놨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조세 정책. 그래서 얘는 국세, 지방세, 과호납금, 환급금 이자는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받았지만 안 내니까 총수입금액, 불산입 항목.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필요경비에 들어가는 거 뭐예요? 매출원가. 필요경비에 매출원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매출원가예요. 여기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매출원가. 뭔지 아시잖아요. 재무회계에서 배우시는 그 매출원가. 매출원가. 그래서 매출원가 계산할 때 회계에서 하듯이 뭐예요?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는 매입액에서 차감하니까 매출원가 차감이죠. 그래서 매출원가 요거 하시고 자, 쭉 넘어가셔서 자, 직원급여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뭡니까? 소득세법상 대표자 급여는요, 필요경비 불산입이에요. 근데 대표자 가족이 우리 회사에 일하고 있어도 일 안 하는 사람한테 주면 그건 업무무관 지출이지만 대표자 가족이건 일반적인 대표자랑 특수관계가 없는 가족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급여건 임직원 급여 중에서 대표자를 뺀 나머지 사람들의 급여는 전부 다 필요경비 인정하는 겁니다. 되셨죠? 하시고요. 자, 뭐 사업용 자산 유지 비용이라든가 세금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필요경비 산입 항목이니까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항목이고요. 나머지 쭉 넘어가시고 8번 아까 말씀드렸죠. 판매 장려금은 받으면 총수입금에 자, 장려금 뭐예요? 거래 수량 판매 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게 판매 장려금 지급이에요. 걔네들은 뭐다? 필요경비 산입 항목이고요. 뭐 감가상각비, 평가차손, 대손금 이런 거 전부 다 회계에서 배우시는 비용 계정 항목들이 다 필요경비 산입 항목입니다. 자, 하시고 이거 업무 관련이 있으니까 해외 시찰 훈련비도 당연히 필요경비 인정하는 항목이에요. 아니면 개인사업체라고 뭐 해외 지점 같은 거 내지 말란 법 없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거나 해외 박람회 같은데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 전부 다 필요경비 인정하는 항목이에요. 업무무관 지출은 전부 다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이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득세예요. 소득세.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세무 조정을 할 때 저희가 당기 순이익을 놓고 시작을 해요. 세무 조정이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세금 계산을 할 때 당기 순이익을 놓고 시작을 하는데 회계 이론을 공부하시면 당기 순이익은 법인세를 뺀 금액이에요. 자, 소득세를 뺀 금액이에요. 지금 개인이니까 법인이면 법인세, 개인이면 소득세. 근데 그러면 지금 세금을 계산할 때 이 소득세는 뭐냐면 복식부기 의무자라서 손익계산서를 그릴 때 당기순이익 계산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에 곱하기 퍼센트를
가짜로 만들어서 손익계산서 작성을 일단 했다가 그거를 기반으로 세금 계산은 나중에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세를 혹시 비용 처리를 한 게 있다면 그거는 가짜 소득세니까 엎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계산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외우셔도 돼요. 소득세는 경비가 아니다. 필요 경비로 보지 않는다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법을 어겼을 때는 벌금이나 과태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징수, 분리행세, 가산세 이거 다 뭐죠? 법을 어긴 거죠. 걔네들은 절대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가로 2번에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자, 가사 관련 경비는 가사 관련 경비가 뭐예요? 우리 집에서 써야 될 물건을 회사에서 산 것처럼 거짓말 치고 사서 집에서 써요. 이런 게 가사 관련 경비니까 걔는 업무무관 지출이죠. 그래서 집에 갖다 쓴 거예요. 회사 업무에 쓴 게 아니고 걔네들은 전부 필요 경비 불산입 항목이다. 그거가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라고 해놓으면 되냐면 얘는 회사의 업무와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에요. 업무무관 지출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필요경비 불산입이고요. 나머지는 쭉 넘어가시면 돼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건설자금이자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제목만 뭘 하면 된다? 업무와 무관하다. 딱 보면 알아요. 업무무관 경비. 업무와 무관한 것들은 절대로 부가가치세법이건 사업무관, 업무무관이면 부가가치세법이건 소득세법이건 비용 우리 경비 처리 절대 안 해줍니다. 세금을 줄이는 용도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목만 하시면 되고요. 자, 선급비용. 여러분 선급비용은 회계상 뭐예요? 비용이 아니고 자산입니다. 자산이라서 안 되는 거고요. 선급비용은 적어드릴게요. 얘는 뭐다? 자산이다. 자산. 자산은 아직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비용 처리하실 거라서 쟤는 필요 경비가 아니다. 자, 과세 방법에서 중요한 건 뭐죠? 소득세 과세 방법은 자,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원천징수를 원래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를 안 하지만 어떤 거? 여기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3% 세율만 기억하시면 돼요. 3% 원천징수 세율.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봉사료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봉사료는 5%.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형광펜칠한 부분 위주로 보시면 충분합니다. 충분하고요. 자, 보험모집인. 원래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제도가 있긴 있는데 모든 소득자가 아니고요. 자, 보험모집인 또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근데 보험모집인만 기억하셔도 되고요. 언제?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한다. 이 연말정산은 개념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과 비슷한데 계산구조는 약간 달라요. 왜냐면 근로소득 계산구조랑 사업소득 계산구조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사업소득자 중에서 농축수산물 판매업자가 그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요.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중에서 간편장부 대상자들이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요. 마치 원천징수처럼 징수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조합에서 징수해서 납부하시면 돼요. 근데 납세조합 징수가 사실은 2025년에 개정이 있었어요. 원래 납세조합을 통해서 세금을 내면 납세조합 세액공제라는 게 있었는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조합 세액공제가 없어졌고요. 아예 없어졌고 근로소득자 중에서 국외 근로소득자들이 또 납세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그때는 5% 납세조합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 나오기에는 조금 지엽적인 거라서 그냥 그래도 혹시 실무하시는 분들 계시면 들으시라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그냥 귀로만 들으라고 판서도 안 하고 설명드렸어요. 근데 어찌됐건 납세조합은 마치 원천징수하듯이 원천징수를 흉내내서 매달 세금을 조합원들이 내면 납세조합에서 걷어서 내는 제도예요. 그래서 납세조합은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처럼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제도이다. 나머지는 되게 지엽적인 거라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 이런 거는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소급공제도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 이거 하나만 볼게요.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자, 개인 사업자가 만약에 우리 세무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들 또는 병의원, 의료기관 중에서 약간 그 개인 병원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으로서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이면요. 그 거래 금액이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발급해야 되고 안 하면 가산세가 있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가시고요. 그럼 선생님 혹시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발급을 자기 필요 없다고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발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 없이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상식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소득 관련해서요. 적격한 영수증인 그러니까 어떤 필요경비 지출을 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것들을 적격한 영수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갖춰두지 않으면 그냥 간이 영수증이라든가 아니면 거래명세표 이런 사실은 적격한 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받았다라고 하면 원래는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기업업무추진비가 옛날 접대비거든요. 기업업무추진비가 얘가 접대비예요. 접대비. 거래처에 접대한 거. 근데 그거를 세법에서는 회계에서는 접대비라고 아직도 쓰는데 세법에서는 기업업무추진비라고 이름을 바꿔서 앞으로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가 나오면 이퀄 접대비다라고 하고 문제를 읽으시면 되는데요. 걔가 금액 기준으로 건당 3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건당 3만 원 초과 거래다. 그러면 적격한 서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의 서류,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내가 결제하면 상대방의 매출을 국가가 포착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만약에 적격영수증을 반드시 적격 서류를 수취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필요경비에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필요경비 불산입을 하는 기준이 건당 3만 원 초과, 경조금은 20만 원 초과 기준이다. 라는 것도 세무조정 같은 거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제목만 알아놓으세요. 원래 기업업무추진비는 거래처에 선물 같은 거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에요. 하지만 적격한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으면 받아서 보관하지 않으면 필요경비 불산입을 해버리는 금액 기준이 얼마다? 건당 3만 원 초과 거래, 건당 경조금은 20만 원 거래. 요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종합소득공제. 다음 시간 엄청 중요해요. 예, 실기와 관련해서 중요한 파트인데 그거는 됐고 일단은 사업소득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문제 몇 개 안 되니까 빠르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과세되는 종합과세가 뭐예요? 이배사 근년기니까 혹시 퇴직이나 양도가 있으면 지우시고요. 또 이배사 근년기 중에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게 있다 그러면 걔네들은 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종합과세 못하죠. 보시면 주거용 아파트를 1년간 임대하고 받은 2천만 원 주택임대 총수익 금액이 있고요. 이건 좀 어려운데 잠깐 넘어가시고 이건 일단은 부동산 임대업이죠. 부동산 임대업인데 제가 앞에서 주택임대의 경우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라고 했죠. 고가주택이나 국외소재 주택 아니면. 그런데 만약에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12억 초과주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해도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거,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간 주택임대로 인한 임대료 총액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분리과세 개념이 뭐냐면 8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을 안 하고 14% 세율을 적용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2천만 원까지 주택임대 총수익 금액이면 제목이 뭐냐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고 하는데 얘는 5월 달에 반드시 종합소득 확정신고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대신 어떻게 해요? 얘는 14% 세율을 초과누진세율이 아니고 14% 세율을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분리과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종합과세되는 소득이고요. 1번 별표. 2번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이면 뭐예요? 유형자산 처분을 했죠. 유형자산을 처분했어요. 누가요? 복식부기 의무자. 이거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이니까 종합과세가 맞고요.
자, 원천징수 되지 않은, 여러분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인데 원천징수가 안 됐으면 분리과세 못하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종합과세 하는 거고요. 제조업자가 기계장치를 제조, 판매하여 받은 매매차액 1,000만 원. 이렇게 가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는 제조업자가 기계장치를 제조, 판매하여 받은 매매차액 1,000만 원에 대해서도 얘도 뭐예요? 기계장치 제조, 판매니까 매출액이에요. 사업수익금액이에요. 사업수익금액. 그래서 얘도 사업소득으로 종합과세가 돼요. 오라 선생님 그럼 1, 2, 3, 4번이 전부 다 종합과세인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1번, 2번, 3번, 4번의 개념이 사실은 전부 다 1에서 4가 전부 다 사업소득이에요. 맞죠? 사업소득이고요. 근데 1번은 특이하게 뭐예요? 2, 3, 4는 사업소득이고 아무 말이 없어요. 이 문제가 113회 기출이라서 그래도 가장 최근 기출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이 출제하시는 분이 이거 여러분 그 한국세무사회 자격증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 다 세무사님들이에요. 저도 출제위원으로 하자고 연락이 왔었는데, 그러니까 강의할 때 제가 출제를 하면 조금 약간 문제 유출되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겠다 예전에. 그러니까 한 번 거절했더니 그 다음에 연락이 안 오네. 근데 제가 신청하면 또 돼요. 신청하면 되는데 다 세무사님들, 경력 되게 오래되신 세무사님들이 출제하시는 거라 모르고 내는 건 아니거든요. 다 알고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분명히 아예 여기에 일용근로소득처럼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게 답인데 이상하다. 1번은 원래는 뭐냐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꼭 해야 되는데 세율을 8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안 하고 14%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원래 분리과세라고 부르긴 부르거든요. 그래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는 이름을 써요. 근데 봤더니 지금 문제가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이게 최근 기출만 아니면 내가 안 풀었다. 보세요. 얘도 사업이고요. 얘도 사업이고요. 얘도 사업이고 얘도 사업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예외 없는 사업. 그래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되고요. 플러스 반드시 적용 세율이 뭐냐면 반드시 우리 최소 6%에서 45%까지 적용하는 세율을 뭐라고 불러요? 반드시 기본 세율을 적용하셔야 돼요. 적용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세금인데 요거는 뭐냐면 1번만 특이하게 좀 위에 적은 거긴 한데 다시 적어보자면 5월 달에 반드시 확정신고는 해야 돼요. 종합소득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신고 같은 말이에요. 얘는 의무가 있어요. 실제로 의무는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기본세율, 8단계 기본세율 하고요. 또는 14%를 선택 가능하고 이 14%를 선택한다는 거는 신고서를 이배사 근년기 6개를 합해서 신고서 하나에 쓰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별도로 그 안에서 신고서 안에서 따로 빼가지고 걔만 14%를 적용한다는 얘기라서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자 이름이 뭐라고요? 아까도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이다 라고 불러서 여기에 이때 종합과세 되는 소득이 아닌 것은 이라는 의미가 뭐가 되냐면 자 8단계 6%에서 45% 적용하는 세금이 아닌 게 무엇냐. 그 세율을 나머지 3개하고 다르게 적용하는 게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라서 자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근데 요거를 지금 설명이 길죠. 선생님 사업소득 어려운데요. 이게 사업소득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면 범위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이런 문제 한 개가 2점짜리가 한 번 나올까 말까인데 공부할 때 얘를 맞추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빠르게 훑어서 그냥 사실 얘네들을 하다 보면 문제를 풀다 보면 좀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보다는 뭐가 더 많아요? 일시적인 강사료, 이런 기타 소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주는 문제가 10개 중에 8개고요.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가 2개 정도인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든가 또 총수익금액 항목이냐 필요경비 항목이냐 물어보는 문제는 되게 어려워요. 그거는 거의 법인세까지 공부하신 분들이 알 수 있고 좀 쉽게 풀지 그냥 소득세만 공부하신 분들은 사업소득만 일주일 내내 공부해도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하라는 것만 하자.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그래도 가장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라 제가 풀어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혼자서 공부하기 너무 힘드니까 기출문제 때 풀어드리더라도 또 먼저 한번 풀어드리고 싶어서 요거를 먼저 갖고 왔으니까 참고용으로 갖고 왔어요. 사업소득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수업 때 언급을 안 했는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요건 뭐죠? 얘를 외우면 돼요. 얘를 보시면 수입시기가 뭐예요? 몇 년도에 번 돈이냐? 2024년도에 번 돈이냐? 2025년도에 번 돈이냐? 귀속시기라고도 하죠. 귀속시기. 그럼 보세요. 회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회계처럼. 자, 상품, 제품, 그 밖에 생산, 판매. 자, 회계에서 구입의사 표시는 언제 나오죠? 시용 판매에서 나오고 회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재무회계 이론으로 퉁치는 거예요. 인도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인도한 날이 돼야 되고 이건 뭐야? 구입의사 표시는 회계,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다 똑같아요. 시용 판매. 회계 공부하셨죠? 시용 판매가 구입의사 표시예요. 위탁 판매. 수탁자가 판매한 날 나오면 위탁 판매. 자, 무인 판매기예요. 자, 무인 판매기 상품을 수취한 날 또 수치도 이상해. 무인 판매기에 한 판매면 판매한 날이 돼야지. 자, 그러면 만약에 무인 판매기 뭐 자판기에서 오늘 제가 커피캔 하나를 뽑았어요. 그러면 그거 커피캔을 뽑은 날이 언젠지 사실은 옛날 자판기 뭐 카드 결제 같은 거 안 되는 동전 넣어야 되는 자판기 생각해 보세요. 언제 물건이 팔렸는지 알게 뭐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자, 언제다? 부가가치세랑 똑같다. 현금 인출이. 근데 이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법하고 연동하면서 외우시는 거고요. 자, 3번 인적 용역의 제공. 자, 뭐예요? 자, 돈 받는 날,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 완료한 날 중에 빠른 날.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 암기한다. 그리고 이 세 개를 어떻게 한다? 암기한다. 자, 위탁 판매. 뭐예요? 회계처럼 생각해. 위탁 판매. 수탁자가 인도한 날이죠. 재무회계 이론 하실 때 수익 비용 파트에서 수익에서 공부한 거. 손익의 귀속시기. 자, 이거 뭐 수익인식 파트에서 공부하는 거고요. 위수탁자가 판매한 날.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럼 결국은 1번하고 4번은 회계 기대기 전법이고요. 자, 2번은 뭐예요? 부가가치세 기대기 전법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자, 추가로 어려운 게 뭐다? 사실 1번, 2번, 4번이 너무 명확하게 답이 나왔다 그러면 3번 찾기가 어렵지 않았을 건데, 지금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한다? 이 4개를 외우면 여기서 벗어날 거는 크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외우세요. 이거는 자료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이 다른 하나. 사실 이런 문제가 더 많아요. 사실 이런 게 더 많긴 해요. 아까 앞에 선생님 좀 순서대로 쉬운 것부터 주시지. 어려운 거 하고 쉬운 걸 줘야 힐링이 되죠. 아닌가? 자, 보세요. 영어권 대여 뭐죠? 기타 소득. 영어권의 양도 대여. 기타 소득이고요. 전세권. 이거 했잖아. 전세권에 대여.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부동산 임대를 한 거니까 얘는 뭐다? 사업소득이다. 점포임차권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점포임차권은 영어권이랑 같아요. 자, 이건 기타 소득에서 중요하니까 영어권의 양도 또는 대여는 기타 소득이고요. 자, 영어권과 뭐가 같아요? 점포임차권. 그러면 대입해서 점포임차권의 양도, 점포임차권의 대여도 기타 소득이죠. 근데 요거하고 구분해서 사실은 양도 파트가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사업용 토지 건물, 이걸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라고 하는데, 토지 건물과 함께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은 딱 봐도 뭐예요? 토지 건물이 들어가니까 걔는 양도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영어권의 양도가 기타 소득이 되려면 아무 말 없이 깔끔하게 영어권 이렇게 또는 점포임차권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둘 다 기타 소득이죠. 됐죠? 양도도 기타 소득, 대여도 기타 소득. 자, 이거 설명드렸죠. 지상권의 대여,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대여. 아무 말이 없으면 사업소득인데 공익사업 관련이에요. 그러면 공익사업 관련은 기타소득. 그러면 소득의 구분은 다른 게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가 더 많아요. 이런 문제가
그리고 사업소득은요, 1년에 진짜로, 1년에 뭐 시험이 6번 있다. 또 옛날엔 4번 있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 추려봐도 사업소득 기출문제 베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총수익금액, 필요경비 이런 거는요, 그냥 문제 풀면서 알아듣겠으면 아까 해드린 거 정도에서 풀 수 있으면 하면 되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도 아까 그 형광펜 칠하고 요거는 그래도 읽어보세요 했던 것들 중에서도 아직 안 나온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난 이거 나한테 느낌이 어렵다고 시험 문제 1년에 한 개나 2개. 그럼 1년 내내 해봤자 4.5점이, 4.6점이에요. 많이 나봤자 만약에 3번 나온다고 치면 그 4.6점을 위해서 사업소득 완전 올인해서 탈탈 털자? 하지 마세요. 근로소득 파트하고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종합소득공제 파트에서 올인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혹시 그래도 공부하실 때 나는 다른 자격증을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어서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조금 어려워요 하신 분들은요.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제가 화면을 띄워놓을 테니까 이건 제 필기노트라서 조금 좀 어려우시겠지만 여기 이제 보시면 뭐 글씨 크기 좀 작아도 상관없죠. 여기 있죠, 여기에 요거 하고요.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이라고 한다. 아까 그거 제가 문제 풀 때 해드린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 어디로 가시냐면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우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일용근로소득 등 일반적인 분리과세 소득은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고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게 일반적인 분리과세예요. 그런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얼마?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이야. 걔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5월 달에 신고는 하셔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일반적인 결정세 6에서 45%를 적용하는 대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14%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 신고납부 분리과세라고 부른다. 그래서 아까 113회 기출문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였던 거예요. 오, 이거는 좀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세무사님들이 문제 내실 때 가끔 100점 나올까 봐 너무 잘해서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니까 100점 나올까 봐 98점 맞아라 이러고 주시는 문제였어요. 아까 그 문제가. 근데 그 수준에 맞춰서 막 쫄아가지고 사업소득 완전 털어갖고 나 근로보다는 사업 열심히 해야지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 혹시 이게 너무 난 답답하다. 이거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교재에서 굳이 자세하게 하실 필요 없이 이것만 따로 적어 놓으셨다가 여러분께서 그냥 참고용으로 아까 113의 그 문제 옆에 참고용으로 적어 놓고 열심히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 파트는 사실 공부해야 되는 분량 대비 제가 수업을 좀 너무 많이 해드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대신 근로소득 3번에서 5번 복습하실 때 얘는 그냥 가볍게 체계 체크는 했으니까 후루룩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되셨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은 종합소득공제거든요. 종합소득공제는 정말 완벽하게 공부하고 가셔야 원천징수 파트에 나중에 급여자료 사원등록 매뉴 2가지 메뉴입니다. 또 설명드리겠지만 사원등록 메뉴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가 다음 시간 수업을 열심히 듣고 암기하지 않으시면 못 풀어요. 못 풉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는 내용은 실기랑 관련돼서 중요한 거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가볍게 읽고 오세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